안녕하세요. 역사마스터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대 한국의 역사에 기록된 고조선 다음의 고대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고대 국가 부여에 대하여 첫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위만 조선의 멸망과 한사군 설치, 그리고 유민들의 유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반도 북부, 요동과 한반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성벽을 때리는 화살, 불타는 전장의 함성 사이로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왕은 절망적인 눈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바라봅니다. 고조선은 무려 2000년이나 이어온 고대 문명이었지만 이 순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고조선은 왜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기원전 194년 한반도의 북쪽 땅에 낯선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중국 연나라에서 건너온 망명객 위만입니다. 위만은 조선의 준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왕의 신뢰를 얻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이민자 출신의 정복자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위만의 조선 정복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보다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위만의 통치와 철기 문명 도입, 그리고 활발한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번영을 반겼기 때문이죠. 당시 위만 조선은 중국과 동방의 여러 부족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를 독점하며 동북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때로 위험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번영하는 위만 조선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본 중국의 황제 바로한 무제가 등장합니다. 한 무제는 야심 넘치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위만 조선이 흉노와 손잡고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전쟁을 결심하죠. 기원전 109년 한 무제는 무려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군대는 쉽사리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거왕과 고조선 군대의 저항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죠. 수개월 동안 지속된 격렬한 전투는 서로의 손실만 키울 뿐 승자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조선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내부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우거왕은 내부 배신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기록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마침내 기원전 108년 위만 조선은 무너지고 한나라는 그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하며 한반도의 직접 통치를 시작합니다. 낙랑군, 진봉군, 임둥군, 현도군이라는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중국의 법과 문화, 화폐 등을 강제로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이 무너지자 수많은 백성들이 타국의 지배를 피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북쪽의 부여와 옥저로, 또 다른 일부는 남쪽의 만, 진안, 변안으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삼국으로 이어지는 주역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조선의 멸망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역에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죠. 특히 고구려의 주몽설화나 신라의 박혁거세, 전설 등은 고조선의 유민들이 흩어져 각지에 정착했음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조선의 역사를 개천절과 같은 명절을 통해 기억합니다. 비록 위만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역사와 정신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죠. 역사는 흘러갔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한 위만 조선의 마지막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부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흩어진 유민들 북방으로 향하다, 고조선 유민과 부여의 시작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108년 거대한 전쟁이 한반도 북부를 뒤흔듭니다. 위만 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왕은 몰락하고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은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수도를 뒤로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북방으로 떠났습니다. 위만 조선은 본래 중국에서 망명 온 위만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는 준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죠. 그러나 한나라와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4년에 걸친 전투 끝에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승리합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의 땅을 4개의 군현으로 나눕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것이 바로 한사군입니다. 그곳에 남은 고조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세금과 군역에 시달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선택해야 했죠. 굴복하거나 떠나거나. 많은 고조선 유민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북쪽 만주 지역으로 향합니다. 지금의 중국 지린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죠. 그들은 예, 음루, 동옥저 등 기존의 부족 사회와 융합하거나 자체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민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조선의 철기 문화, 농경 기술, 사회 조직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즉, 문명과 국가 운영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 중 하나가 부여입니다. 부여는 본래 송화강 유역에서 살아가던 기마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 유민들과 융합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죠. 유목과 농경이 결합된 복합사회로 진화하며 부여는 점차 왕이 다스리는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고조선 유민 출신의 귀족 계층과 지도자들이 자리했고 고조선에서 전해진 천신 숭배 사상과 제사체계도 함께 유입되죠. 부여는 곧 북방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며 후에 고구려, 백제,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북방 정체성의 시원이 됩니다. 고구려는 부역의 족속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나라입니다. 건국자인 주목 역시 부여 왕족 출신이죠. 고구려의 초기 문화와 정치 체계는 고조선-부여를 잇는 연속성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본래 부여에서 나왔다. 즉, 고조선의 불씨는 부여를 거쳐 고구려로 이어지고 그 정신은 다시 백제, 신라, 발해로 퍼져나가며 오늘날의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패배의 역사에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멸망은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유민들은 단순히 도망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씨앗을 품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다시 고조선의 정신을 이어간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 위에 부여가 세워졌고 고구려가 자라났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이 태동했습니다. 불에 탄 옛 도성을 뒤로하고 침묵 속에 북방을 향하던 이들. 그들은 떠났지만 결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부여로, 그 정신은 고구려로, 그 뿌리는 오늘날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고조선은 무너졌지만 민족의 씨앗은 흩어져 더 넓은 대지에 뿌리를 내렸다. 잊혀진 길 위의 유민들, 그들의 발걸음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여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하늘의 자손, 부여의 시조 동명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한민족의 국가, 부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삼국시대보다도 오래된 이 나라의 시작에는 놀라운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의 이야기죠. 지금부터 부여 건국에 숨겨진 신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 옛날 하늘 높은 곳에 천재라는 하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해모수는 어느 날 특별한 운명을 안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5마리의 용이 끄는 신비로운 마차, 오룡거를 타고 말이죠. 해모수의 모습은 찬란한 빛을 발하며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 신비한 존재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모수는 강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 유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고 유아는 하늘의 힘으로 인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유아는 하백에게 버림받고 강가에 쫓겨나게 되죠. 쓸쓸히 홀로 남겨진 유아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특별한 아이를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커다란 알 속에서 태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알을 깨보려 했지만 어떤 도구로도 그 알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알은 스스로 갈라지며 빛나는 아이 동명이 태어납니다. 동명은 어릴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이며 뛰어난 활솜씨와 말타기 실력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명의 뛰어난 재능은 사람들의 질투와 두려움을 사게 되고 결국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새로운 운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북방으로 길고 험난한 여정을 떠난 동명과 그의 무리는 수많은 위험과 시련을 견뎌냅니다. 이 과정에서 동명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옥한 땅에 도착하여 부여라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부여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명왕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이라 칭하며 백성들에게 신성한 정체성을 부여했고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보호받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여의 왕들은 해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하늘과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식은 부여라는 국가가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신성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죠. 동명왕의 통치 아래 부여는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후대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심지어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지는 하늘의 혈통을 주장하며 국가의 정통성을 세워갔죠. 그러나 모든 역사가 그렇듯 부여 역시 수백 년의 번영 끝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여가 남긴 하늘의 후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후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백제의 온조신화로 이어지며 한민족의 정신적 뿌리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자손 동명왕.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권의 정당성, 민족의 기원, 그리고 하늘을 향한 고대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화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자손, 부여의 시조 동명왕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여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 말을 타고 유목하다, 부여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광활한 대초원을 달리는 사람들, 말을 타고 바람과 하나 되어 유목의 삶을 살아간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한민족의 중요한 뿌리 중 하나였던 부여입니다. 부여는 지금의 만주 일대에서 광활한 초원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국가입니다. 그들은 푸른 초원 위에 천막을 치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말을 타고 양과 소를 몰고 사냥을 하며 삶을 이어갔죠. 부여인에게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필수적인 동반자였고 전쟁의 강력한 무기였으며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 타고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과 지위를 결정지었죠. 기마 민족답게 부여의 의복 역시 말을 타기에 적합했습니다. 짧고 활동성이 좋은 상의와 말을 타기 편한 바지, 허리에 두른 화려한 허리띠는 부여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두터운 모피로 만든 외투를 입었고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과 은으로 만든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부여는 평화로웠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기마병이 중심이 된 부여의 군대는 신속하고 치명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긴 창과 강력한 활, 날카로운 단도를 사용하는 부여의 기병은 주변 국가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가죽으로 만들어진 마갑은 말과 기술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완벽한 방어구였습니다. 부여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장례 풍습에서 나타납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살아있던 시절과 똑같이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후에도 왕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늘과 조상을 섬기는 부여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풍습이었습니다. 부여는 여러 개의 부족이 연합된 국가였으며 각 부족은 가라고 불린 지도자 아래 단단히 결속되었습니다. 이 부족장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제천의식을 행하며 부족 간의 단합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평소 가족과 부족 간의 유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우며 자랐고 여성들 역시 능숙한 기마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부여인들은 이동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마 문화를 기반으로 한 부여의 생활 방식과 문화는 이후 한반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여에서 기마술을 배우고 성장한 이들은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주역으로 활약하며 부여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광활한 평야를 달리며 자유롭고 용맹하게 살아갔던 부여. 그들의 삶은 지금도 우리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 대륙을 호령했던 옛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줍니다. 부여의 삶과 문화는 단순한 유목 민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마 문화를 통해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고 그 힘찬 전통을 후세에까지 계승시킨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말을 타고 바람을 가르는 부여의 대초원 위로 함께 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부여에 대한 5번째 이야기. 왕은 하늘로부터 부여의 재정일치 사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 한반도의 북쪽 만주 벌판에 신비로운 왕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이름은 바로 부여. 여러분은 부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구려의 전신, 유목민족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부여에는 훨씬 더 신비하고 독특한 사회 구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재정일치의 나라였죠. 부여 사람들에게 왕은 단지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신성한 존재였죠. 왕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였으며 사람들은 왕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럼 이 신성한 왕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답은 바로 부여의 건국 신화 속에 있습니다. 부여의 시조 동명왕은 해모수라는 하늘의 신과 강의 신녀 유아의 아들로 태어났죠. 하늘의 아들, 천손으로 불린 동명왕은 이 세상에 내려와 부여 왕국을 세웠고 이후 모든 부여 왕들은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왕의 신성함은 부여의 가장 큰 축제인 영고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영고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축제로 매년 12월 부여 전체가 이 축제를 위해 모였죠. 왕은 이때 제사의 중심에 서서 하늘의 기도를 올리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모습을 보며 하늘의 뜻을 느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전쟁도 중지되고 죄수들도 풀려났으니 왕의 신성한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부여는 독재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부여는 철저하게 균형 잡힌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출도라는 독특한 행정 시스템이었죠. 부여는 영토를 동, 서, 남, 북 4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4명의 강력한 귀족이 다스렸습니다. 이 귀족들은 각 지역의 행정, 군사, 경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왕을 보좌했고 왕은 이 귀족들과 함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4명의 귀족은 각각 말, 소, 개, 돼지를 상징하는 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협조 없이는 왕도 마음대로 정치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국회나 장관들과 비슷한 역할이었죠. 따라서 왕은 신성한 존재였지만 현실적인 권력의 운영은 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여의 이런 시스템이 후에 고구려와 백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나 백제의 오부행정도 바로 이 사출도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 사회가 이렇게 견고한 재정일치 체제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만주 벌판에서 수많은 부족 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강력하고 신성한 왕권이 부족의 단결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부여는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어 금세 흩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여의 왕권이 영원히 강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했던 귀족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왕의 절대적인 신성성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결국 주변 국가의 압박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부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여는 비록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왕이라는 독특한 정치 이념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며 깨닫는 것은 부여가 단지 고대의 작은 왕국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치와 사회 구조에 깊은 뿌리를 내린 문명의 시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렸던 나라 부여.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여에 대한 6번째 이야기, 말로 다스리다, 부여의 외교와 전쟁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여, 말을 타고 대륙을 누비던 유목의 나라. 하지만 이들이 진짜로 세상을 움직인 건 칼이 아니라 말이었다. 힘으로 얻은 승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외교로 얻은 평화는 오래간다. 기원전 2세기 고조선이 무너지고 한사군이 들어서자 부여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싸울 것인가, 손을 잡을 것인가. 부여의 선택은 단호했다. 싸우지 않고 말로 이긴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직후 주변 민족들은 술렁였다. 그러나 부여는 침묵 속에서 길을 찾았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뜻이 없다. 다만 국경을 지켜라. 부여는 그렇게 한나라에 요구했고 뜻밖에도 한은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부여는 외교의 달인이라 불리게 된다. 한사군은 철저한 군사 식민지였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 4개의 군현은 부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했다. 부여가 잘못 한 발자국만 디뎠다면 군대가 쏟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부여는 균형의 칼날 위에서 춤췄다. 한사군과의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어떤 해엔 조공을 보냈고 어떤 해엔 말을 끊었다. 부여는 철저하게 실리를 챙겼다. 비단길, 무역, 말과 가죽, 곡물과 철기. 부여는 자원을 무기로 삼았다. 싸우지 말고 얻자. 부여는 교묘한 외교전으로 주변 부족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예와 옥저, 이들은 한때 고조선의 지배 아래 있던 소국들이었다. 부여는 이들에게 손을 내민다. 우리와 함께라면 더 많은 곡식과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다. 부여는 예와 옥저에게 자유를 약속했고 그들은 순순히 복속했다. 전쟁 없이 얻은 동맹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었다. 배신하지 말 것. 기원전 1세기 옥저가 한사군과 밀약을 맺고 부여를 견제하려 하자 부여는 즉각 반응했다. 말을 잠시 내려놓고 칼을 꺼낸 것이다. 전쟁은 단 며칠 만에 끝났다. 옥저는 불에 탔고 지도자는 포로가 되었다. 부여는 그들에게 말했다. 외교는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때로 칼도 외교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남쪽에서 다가왔다. 바로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본래 부여의 일부였다. 하지만 점차 강성해지며 독자 노선을 걷는다. 부여는 처음엔 형제라며 외면했지만 고구려는 독립을 넘어서 도전을 시작했다. 1세기 무렵 고구려는 부여의 변경을 침공하기 시작했다. 낭랑과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틈틈이 북쪽을 노렸다. 부여는 갈등을 원치 않았다. 사신을 보내 평화를 구했지만 고구려는 야망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부여는 다시 한번 칼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 고구려는 더 빠르고 더 젊고 더 공격적이었다. 전쟁은 부여의 국력을 점차 소모시켰고 내부 반란과 외부 압박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부여 왕실은 점차 질이 멸렬해졌고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와 가야 백제, 고구려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용히 말을 걸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 한마디로 성을 얻던 그들의 외교술은 훗날 백제의 외교, 고구려의 전략, 심지어 신라의 외교전에도 녹아 있었다. 부여는 패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한 문장의 지혜였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말은 부여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영상은 부여에 대한 7번째 이야기, 부여에서 뻗어간 뿌리 고구려 백제의 시작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 동명왕. 그가 세운 나라는 부여였다. 그러나 그 피는 멈추지 않았다.
한 갈래는 산을 넘었고 다른 갈래는 강을 건넜다. 그 피는 고구려가 되었고 백제가 되었다. 부여, 고조선의 뒤를 잇는 북방의 강국. 신성한 천손의 후예들이 다스리던 나라. 하늘과 소통하는 재정일치의 왕. 그의 피는 단순한 지배의 정당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이어가는 유산이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주몽. 활을 잘 쏘는 자, 태어날 때부터 전설이었다. 그러나 궁중의 시기는 그를 내몰았다. 왕자인 그는 부여를 떠나야 했다. 도망치는 길, 눈보라와 강을 넘으며 그는 결심했다. 나는 다시 왕이 될 것이다. 주몽은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의 부족들을 모았다. 그곳은 옛 부여의 변방이었고 여전히 부역의 혈통을 신성시했다. 그들은 주몽을 보며 외쳤다. 천손이 돌아왔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다. 이름은 달랐지만 정신은 부여였다. 부여의 피, 그 첫 번째 열매가 고구려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부여의 또 다른 가지가 자라나고 있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지 수십 년 후 그의 부인 소선호는 두 아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한다. 그녀는 말한다. 왕이 될 자는 한 명이면 된다. 나머지는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도착한 곳 한강유역. 비옥한 땅과 전략적 위치를 가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아들 온조가 나라를 세운다. 이름하여 백제. 이때가 기원전 18년. 부여의 피는 또 다른 나라를 탄생시킨다. 온조는 말한다. 우리는 부여의 피를 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새로운 길을 연다. 백제는 외쳤다. 우리의 시조는 동명왕이다.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달랐지만 그 뿌리는 같았다. 바로 부여. 두 나라의 왕실은 자신들의 혈통을 부여에서 이었다고 자랑했다. 고구려의 왕명, 주몽의 후계자들은 부여씨를 성으로 썼고 백제의 왕들 또한 스스로를 북부여의 후손이라 칭했다. 의복, 언어, 제천행사 왕의 상징 모든 것이 부여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고구려는 북방의 제국으로 백제는 남쪽의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때로는 경쟁했고 때로는 협력했지만 항상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 부여의 정통임을 주장했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서로에게 창을 겨누게 된다. 그러나 그 피의 대결 속에서도 조상은 같았다. 부여, 사라진 제국이었지만 그 정신은 두 나라에서 이어졌다. 고구려의 장수왕, 백제의 근초고왕 모두 그 계보를 부여에 두고 있었다. 세상은 변해도 피는 남는다. 부여의 피는 강처럼 흘렀고 그것이 한반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고구려, 백제 두 강국의 시작에는 항상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부여. 이번 영상은 부여에 대한 8번째 이야기, 멸망의 그림자, 선비족과의 갈등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천손의 나라라 불렸던 부여. 그 위세는 고조선의 뒤를 잇는 북방의 강국으로 군림했지만 언제나 그 끝은 내외부의 균열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부여의 운명을 뒤흔든 결정적인 이름, 바로 선비족이었다. 2세기경 만주의 초원은 더 이상 부여만의 무대가 아니었다. 하늘을 나는 듯한 기병수를 지닌 유목민족 선비족이 북방의 하늘 아래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빠르고 잔인하며 탐욕스러웠다. 무기력한 부족을 굴복시키고 강대한 제국과는 거친 숨을 섞는 이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여였다. 당시 부여는 오랜 평화 속에서 느슨해지고 있었다. 한나라와의 외교, 고구려와의 혈연관계, 그리고 내부 귀족들의 사치. 그러나 이 평화는 언제나 깨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처음 선비족이 국경을 넘었을 때 그들은 약탈자에 불과했다. 가축을 훔치고 마을을 불태우며 도망친 자들의 비명을 바람에 실었다. 부여는 대응에 나섰다. 기마부대를 조직하고 국경 방어선을 늘렸다. 그러나 문제는 선비족이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수렵과 전쟁에 최적화된 유목민족이었고 단단히 조직된 부족연합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탁발씨라는 강력한 씨족이 있었다. 탁발선비는 부여를 단순한 약탈지가 아닌 차지해야 할 터전으로 보았다.
초원의 패자가 되려면 부여를 무너뜨려야 했다. 결국 전면전이 벌어졌다. 부여의 군대는 자존심을 걸고 싸웠고 선비족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전장은 부여에게 점점 불리해졌다. 그들의 방어선은 길었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내부의 귀족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빴다. 왕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화친인가 결전인가. 그러나 시간은 부여의 편이 아니었다. 선비족의 두 번째 공세는 더욱 거칠고 치밀했다. 그들은 부여의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렀고 도시 주변의 식량 창고를 불태워 굶주림을 유도했다. 부여는 점점 무너졌다. 군대는 소모되었고 백성들은 떠났으며 귀족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배신했다. 부여의 마지막 저항은 찬란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선비족은 부여의 도읍지를 점령했고 그 불길은 부여의 천년 역사를 삼켜버렸다. 이후에도 동부여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 의해 멸망당했고 494년에는 고구려에 항복하면서 완전히 멸망했다. 하늘의 자손이란 이름과 함께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부여의 유민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피는 고구려로, 백제로, 발해로 이어졌고 언젠가 다시 북방의 초원을 울릴 이름이 되었다. 부여의 몰락.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엔 항상 부여라는 이름이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